네. 책 나왔죠? 공시법 책이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다른 기타 과목책보다 상당히 얇죠? 예, 그래요. 가능한 공부 양을 많이 줄이려고 조금 책에 있는, 보통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우리가 공시법 책에 있는, 즉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실어버리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공시법도 책 두께에서 한 2배 정도로 늘어나요. 실제. 근데, 작년, 재작년 오면서 자꾸 책 양을 줄여나갔거든요. 줄여나간 이유가,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문제를 푸는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학문이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제 책이 아닌 다른 출판사 책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책에 비해서 양을 많이 줄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킬러형 문항들이 있거든요. 킬러형 문항들. 킬러형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을 출제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항을 어디에서 출제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틀려라라고 내는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까지 우리가 다 커버하기 위해서 책 내용에 다 실어버리면 지금 보고 있는 책 양의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까지 우리가 잡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빼고 나머지는 시험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공시법 책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6회 시험을 칠 거잖아요. 그죠? 그럼 36회 시험을 딱 쳤는데, 지적법이 12문항이고, 등기법이 12문항인데, 지적법에서 우리는 1개, 등기법에서 1개.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만 풀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항을 더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 학습량의 2배로 양을 늘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양을 그렇게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지금 책의 양이 줄었던 만큼 이쪽 부분에서 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책에 있는 내용만 잘 정리를 해도 이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킬러형 문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부량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면 돼요.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바로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1월 달부터는 이제 정규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을 과거에는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단계를 많이 나눠놨는데 지금 랜드 하나에서는 그 단계를 다 줄여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개월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 기본, 심화 과정을 3개월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한 번만 가지고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이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건 어차피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반복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저랑 보면서 많은 문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능력을 고양시키는 게 맞지. 이거 이론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동영상이 없던 시절에는 계속해서 수업을 반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동영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론 정리를 동일한 내용을 3번, 4번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7주 과정 동안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 있잖아요. 용어. 이 개념에 집중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흐름과 용어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60점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대부분 용어다라고 표현을 쓰면요. 대부분 가볍게 생각을 많이 해요. 용어만 아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리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12월 말까지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가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가장 가볍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웠거든요. 뭐 오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지만 우리가 토지의 표시와 관련되는 개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죠? 그럼 등록을 할 것이고, 자, 그런데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가 이런 언급을 했을 때 머릿속에 지금 토지 이동이 뭐지? 이걸 알아야 내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1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를 2배 이상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용어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것이고, 만약에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을 할 때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도 우리가 학습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이게 하나의 용어잖아요.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라는 이게 하나의 용어거든요. 용어.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지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 뭐지? 라고 옆 동료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용어는 이런 용어입니다. 라고 옆 동료에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지 용어의 개념을 없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자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머릿속에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 뭐였지? 물어보면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되냐면 토지 표시에 관해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때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때 수립해야 될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에요. 이렇게 용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시험 문제의 정답이거든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나와요.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립해야 될 계획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번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수립계획, 2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3번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정답 몇 번? 2번. 이게 시험 문제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만 되어 있으면 시험 문제 60%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60%가. 근데 대부분 이 용어에 너무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용어를.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자꾸 단어를 암기하게 되는데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용어의 개념을 철저하게 파악하는데 계속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차적인 흐름을 제가 꼭 정리를 하고 가라 했거든요. 지적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단계는 토지를 등록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읽는다? 필지, 그죠? 그럼 이러한 필지에는 일정한 정보가 존재할 건데, 그럼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을 거고요. 그럼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즉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삼을 거예요. 근데 지적은 주로 뭘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사실관계. 그럼 사실관계에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지적에서는 용어의 정리로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정리가 딱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러한 토지의 표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자꾸 변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면 다시 정리해서 뭐 할 거다? 공시할 건데, 그럼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이러한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해야 지적 공부에 일단 등록을 할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결정하는 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애가 누구다? 국장이 이렇게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럼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어디에? 지적 공부라는 곳에.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지적 공부의 종류를 제가 반드시 뭐 해라? 암기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에 등록사항을 공부한다고 했죠? 금방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공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알아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사항을 공부하려면 지적 공부의 종류가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적 공부의 종류가 암기되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 이러한 지적 공부의 종류가 있구나라는 게 암기되어 있어야 이러한 지적 공부에 이러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뭐 한다? 기록을 해줄 거라고요. 그럼 그 기록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와 관련해서 정리를 했고요. 종류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지적 공부의 일체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모든 토지는 지적도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무조건 등록이 된다. 그러면 지적도 토지대장 또는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건데, 그러한 토지가 일정한 조건을 또 성취했을 때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비치하는 장부가 뭐다?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또는 임야도 임야대장은 지적소관청에 항상 상시적으로 비치되는 공적 장부이고, 공유제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 해당 토지가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만들어지는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공적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그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는 용어들이잖아요. 그 용어의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출제위원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물어보면, 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용어는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적 공부인데, 그러면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용어의 개념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금방 읽어온 거 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비치되는 공적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지적은 용어의 개념적 정의만 정확하게 잘 돼 있어도요, 기본 60점은 그냥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용어의 개념을 등한시 하거든요, 등한시. 그래서 학습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용어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제 등록을 하면, 그래서 오늘 이제 지적 공부의 종류를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토지의 표시 사항들을 등록해 보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하고 나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뭐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관리라는 것은 안전한 장소에 뭐 한다? 비치, 보관 이런 걸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관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이제 공적 정보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외부에 뭘 해야자 공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공시라는 개념이 뭐예요? 외부에 알린다, 외부에 소개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만들었다면 이걸 발급도 시켜줘야 되고, 의뢰인이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라면 열람도 뭐하라? 시켜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공시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시를 하다가, 그러면 공시의 과정에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면 지적 공부를 뭐 할 거다? 발급 또는 열람. 이게 이제 공시의 기본 개념이죠. 근데 공시를 하다가 지적 공부가 화재 등으로 멸실, 소멸될 수도 있잖아. 화재 등으로. 그럼 없어지면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걸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한다고요. 복구. 이때는 지적 공부를 지체 없이 뭐 하자? 복구. 그럼 이게 용어의 개념이라고요. 또 국민적 요구에 의해 가지고요. 지적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적 요구가 뭐냐면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건축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선생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하나에 통합을 해서 지적 공부와 비슷한 내용의 공적 정보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통합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공적 정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다?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법에서 조금 이질적인 공적 정보예요. 왜? 지적법은 땅지, 토지만을 공시의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시하니까 조금 이질적인 지적 공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과 관련되는 자료들을요, 전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으로. 그럼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 자료를 지적 전산 자료라고 하는데 그 전산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뭐 한다?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또는 활용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니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시 파트에서 이렇게 우리는 또 정리를 또 해 나갈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죠? 그럼 끝나고 나면 1단계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2단계 과정이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공시되고 있다가 토지의 표시는 어떻게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뭐다? 말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지적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뭐라고 읽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읽었고 토지 이동의 사유가 총 11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럼 11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게 지적 공부를 현황에 맞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뭐 할 거다?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을 하면 소관청에서는 알았어요 하면서 지적 공부를 다시 뭐 하자? 정리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고 또 그 정보를 외부에 뭐 하면 된다? 공시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적은 크게 1, 2단계 과정으로 이론상의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1단계 과정은 아주 심플하잖아요. 1단계 과정이 뭐예요? 토지를 지적 공부라는 곳에 뭐 해서 등록을 해서 뭐 하자? 공시하자. 이게 1단계. 그럼 공시되고 있는 정보가 달라지면 다시 뭐 해서 정리해서 공시하자. 이게 2단계. 간단하다고요. 그럼 또 달라지면 토지동 11가지에 들어올 거고 또 정리해서 공시한다.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될 사실관계는 이렇게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 6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 사실관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사실관계에 가장 중추가 되는 기본적인 정보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지적 공부에 어떻게 등록이 되느냐? 이제 그거 암기하러 갈 거라고요. 그럼 하고 나면 어디에 비치 보관을 할 것이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적 공부는 그런 거 배워보고 그 다음에 발급 열람은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 복구라는 개념과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개념과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기본적 개념만 정리하고 가시면 된다고요. 그럼 그게 끝나고 나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달라지면 몇 가지 사유가 있다? 11가지.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의 사유 11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개념적 정의를 해보고 그럼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럼 신청을 하면 소관청에서는 지적 공부를 정리할 것이고 정리된 내용을 뭐 한다? 공시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면 된다고요. 측량 파트는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기초과정에서는. 왜냐하면 측량 파트는 이 과정이 정리가 잘 되면 그냥 70%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봅니다. 자, 해보는데 앞에 이렇게 보면 이 등록상 여러분 책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를 잠시만 볼까요? 여기 책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면이잖아요. 지적도와 임야도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등록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책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각각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11번까지. 이게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이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아닌 것은 낼 때는 1번, 2번, 3번, 4번 지문을 만약에 내고 그럼 5번 지문에다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 해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한다 하면 여기에 지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냥 봐도 없잖아요. 그럼 정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다 암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지금 전부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암기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각각의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 지, 지, 경, 색, 제, 축, 도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사항이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느냐 역순으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역순으로 암기하는 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될 사항이 지금 등록사항이 용어상으로 익숙한 게 7가지는 좀 익숙하거든요. 그 7가지의 등록사항을 제가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소재 익숙하죠. 지번 익숙하죠. 지목 익숙하죠. 경계 익숙하죠. 좌표 그 다음 뭐다? 면적 이렇게요. 그 다음에 축척이라는 개념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고요. 축척이라는 개념 아주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이 각각의 등록사항들이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느냐 역순으로 암기하는 게 시험을 볼 때는 훨씬 더 암기가 수월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은 지적 공부 전부에 다 등록됩니다. 전부. 그러면 법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해가지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1. 소재, 2. 지번, 3.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도 뭐다? 1. 소재, 2. 지번,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도 다 1번, 2번은 다 뭐로 시작한다? 소재, 지번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냥 소재 지번은 지적 공부 전부에 등록 다 한다. 이게 편하잖아요. 토지장 임야대장의 소재 지번 지적도 임야도의 소재 지번 공유지명부의 소재 지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소재 지번은 어디에? 전부. 이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죠. 소재 지번이 어디에 등록돼요? 금방 암기했잖아요. 소재 지번 어디에 등록해요? 한번 말해보세요. 전부죠.
그럼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부가 뭐예요? 그 전부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전부가요? 이거라는 거야. 그럼 그 전부라는 건 암기하기가 편한 거는 맞는데, 그 전부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부가 뭐다? 지적공부 전부에 등록된다고요. 그럼 그걸 뭘 물어보는 거야? 지적공부에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암기법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떠올라줘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떠오르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요. 대장과 도면에만 등록돼요. 대장과 어디에? 도면에만 이렇게. 그럼 제가 여기서 대장이라는 글자를 적을 때는요. 토지 대장과 저는 뭐다? 임야 대장만 대장이라고 합니다. 왜? 항상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공적 장부가 일반적인 공적 장부거든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하면 뭐다?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에요. 도면은 뭐다? 지적도와 임야도예요. 그럼 대장은 어디에? 도장이란다. 지목은 어디에?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암기하라고요. 그럼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걸 연상하는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연상. 대장이라는 곳에 있잖아요. 지목을 기록할 때는요. 대장이라는 곳에 지목을 기록할 때는 원래 있던 정식 명칭을 다 기록합니다. 그럼 대장이라는 곳에 지목을 기록할 때는 뭐로 기록한다? 정식 명칭으로 기록하거든요. 근데 도면이라는 곳에 지목을 기록할 때는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 그래서 부호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이 요 최종적인 어디에 등록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돼요 했을 때 최종적으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암기하는데 공부를 할 때는 그게 바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대장을 표기하는 방식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정식 명칭과 부호로 표기해서 기록하는데 정식 명칭으로 기록을 할 때는 어디에 기록할 때? 대장에 기록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기록하고 도면이라는 곳에 지목을 기록할 때는 뭐로? 부호로 기록한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지목은 어디에?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를 암기하실 때는요. 앞에 항상 제가 어떤 글자를 붙여서 읽어야 한다? 도상경계라는 글자를 붙여서 읽으라고 했죠. 그럼 도상경계가 무슨 의미예요? 도면상의 경계를 줄여서 무슨 경계다? 도상경계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도면상의 경계. 그럼 경계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면상에 있댔으니까 어디에? 도면에만 기록된다고요. 그럼 좌표라는 것은 글자 속에서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이렇게 개념 잡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 개념. 지난 시간에 제가 축척이라는 개념과 경계라는 개념과 면적 간의 그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는 면적, 여러분이 소유하는 범위, 토지의 형상은 실제 지상의 형상이 여러분의 소유권의 범위가 아니라 도면상에 등록된 경계만큼 여러분이 뭐한다? 소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소유하는 면적도 실제 지상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도면상에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예. 근데 그런 개념들이 용어가 빨리빨리 익숙이 되어야 연결이 된다고요. 연결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유하는 면적, 내가 만약에 330제곱미터의 토지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생각하세요. 내 토지의 면적은 얼마다? 330제곱미터의 토지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면적을 보려면 어떤 공적 장부에 등록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내가 소유하는 면적을 보려면 지적소관청에 가서 뭘 발급해달라 하면 되느냐면 대장을 발급해달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는 면적의 기록은 어디에 돼 있다? 대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면적은 실제 지상에서 산출한 면적이다, 도면상에서 산출한 면적이다, 도면상에서 산출한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실무 과정을 거치면서 고객에게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의뢰인이 그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중개 거래 대상의 면적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면적을 보려면 어떤 지적 공부를 발급받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발급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대장에. 그 면적은 금방 어디에만? 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그럼 그 고객이 만약에 대장을 보여주면서 자, 오늘 중개 거래할 면적은 1237제곱미터의 이 토지가 중개 거래 대상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럼 의뢰인이 혹시 이 면적은 그럼 실제 지상에서 산출한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닙니다. 지상에서 계산한 면적이 아니라 도면상에서 계산한 면적입니다. 까지가 실무에서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정리돼야 되냐면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에만. 이때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은 어디에서 산출한 것이다? 도면에서. 이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라고요. 이게 뭐다? 용어의 개념들을 계속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축척 나와 있죠. 축척은 암기할 때 지목과 등록되는 장소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등록되는 장소는 뭐도 등록된다? 축척도 함께 등록이 돼요. 그러면 지목이 어디에 등록된다고 했죠? 대장과 도면에만. 그럼 축척도 어디에? 대장과 도면에만. 그래서 암기할 때 축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다? 축지목은 어디에? 대장과 도면에만. 그럼 대장이 뭐예요?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이 뭐예요? 하면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자꾸 용어를 익히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록사항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지적 공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지적 공부를 만들어 볼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여러분 익숙한 지적 공부가 지적 공부 종류 중에서 토지 대장이라는 지적 공부를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지적 공부의 대장에 뭐가 등록되는지.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 적어 가지고요. 한번 해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 다음 축척. 우리 여기까지 암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짚으면서 OX만 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요. 지금부터. 자,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보고 자꾸 암기하세요. 소재 지번은 어디에? 전부. 그럼 전부니까 둘 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그럼 시험 문제 소재 지번 나왔을 때는 둘 다 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문제를 푸는 방식처럼 역순으로 해서 암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지목. 그럼 지목은 어디에 등록됩니까? 물어봤을 때 대장과 도면에만. 대장 맞나요? 예, 그러니까 지목 등록한다. 지목 등록하면 축척도 등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는 무슨 경계? 경계는 무슨 경계라고요? 도상경계. 습관적으로 경계 읽을 때는 도상경계라고 읽으라고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도면상의 경계. 그러면 경계는 대장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X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지금 제가 등록상을 암기시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지적 공부의 종류 암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돼요. 좌표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토지 대장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면적을 보려면 여러분이 소유하는 면적 보려면 뭘 봐야 된다? 대장. 그럼 대장 맞나요? 예.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척.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암기해 나가면 그런 식으로 계속 추가시킬 수가 있겠죠. 이래서 우리가 10월 말까지 이 내용을 다 암기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법 조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다음 각 항 아래의 사유들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 소재, 2항 지번, 3항 지목, 4항 면적, 5항 축척 이런 식으로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자꾸 우리는 역순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의 종류가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다면 여기에 지적도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지적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적도. 자, 소재 지번은 지적도에 등록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소재 지번은 어디? 전부. 그러니까 등록한다. 끝. 이렇게. 그죠? 지목은 어디에? 대장과 도면에만. 도면이니까 등록한다. 지목 등록하니까 축척도 등록한다.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도면상의 경계니까 지적도 도면이니까 경계 등록한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지 않는다. 면적은 어디에만? 대장에만. 그러니까 지적도니까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적도 및 임야도는 다음 아래 각항 사유들을 기록한다. 법조문이 되어 있고 1. 소재 2. 지번 3. 지목 4. 축척 이런 식으로 4. 경계 5. 축척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역순으로 각각의 등록상이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모든 지적 공부를 여러분 스스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10월 말까지는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암기해 나갈 거라는 것을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지적 공부가 만들어졌죠, 지금 이제. 그럼 이렇게 지적 공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지적 공부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이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전산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만들어진 이 지적 공부는 책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파일 형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요. 그 파일 형식으로 변환시켜 놓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른다고요. 자, 그럼 또 새로운 용어의 정리가 하나 나왔네요. 그럼 정보 처리 시스템이 뭡니까? 라고 옆 동료가 물어보면 언니 그거 지적 공부를 파일 형식으로 변환시켜서 만들어 놓은 공적 장부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걸 USB 기억 저장 장치라고 말씀드릴게요. 흔히 여러분 컴퓨터 USB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파일 넣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 USB 기억 저장 장치에 이 내용을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죠. 이 저장한 이 기억 매체물, 저장 매체물이 뭐다?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요. 그럼 책으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도 있고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도 존재한다. 그럼 전산화된 것을 뭐라고 부르자?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지적 공부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럼 위에 것을 우리는 위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그냥 묶어서 지적 공부라고 부르고 아래는 지적 공부인데 전산화되어 있는 뭐다?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단순한 지적 공부와 전산화되어 있는 뭐다? 지적 공부.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뭐다? 전산화된 지적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자? 정보 처리 시스템. 책으로 된 지적 공부를 읽을 때는 뭐다? 그냥 지적 공부. 그럼 이렇게 지적 공부가 만들어졌다면 이 지적 공부 만들어진 거 이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는 어디에 비치 보관을 하냐면 지적소관청, 지적서고라는 곳에 영구히 보존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또 새로운 용어 하나 나왔네요. 지적서고 이렇게. 그럼 지적서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적 공부를 보관하는 장소가 지적서고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정보 처리 시스템은요. 누가 비치 보관? 누가 비치 보관을 하느냐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비치 보관한다고요. 어디에? 지적정보관리체계. 제가 내년 7월달, 8월달쯤 되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이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말은 뭘까요? 8월쯤에 되어야 이게 뭔지 궁금해졌다라는 거예요. 용어가. 왜냐하면 비슷한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정보 처리 시스템 가장 많이 물어보는 8월달, 7월, 8월달 되면 선생님 지금까지 공부를 하다가 얘네들이 계속 헷갈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정보 처리 시스템, 두 번째 지적정보관리체계, 세 번째 지적전산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가 비슷하거든요. 정보처리 시스템, 지적정보관리체계, 지적전산자료. 용어가 비슷하니까 7월달이나 8월달 되어서 그 용어의 개념이 궁금했던 거야. 그럼 그 사람은 11월달부터 공부를 했는데 8월달까지 용어의 개념이 그때까지도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용어의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럼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암기가 안 되었으니까 이번 공부하기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왜 했을까? 용어의 개념이 잡히지 않으니까 정리라도 잘 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어의 개념이 되어 있어야 내가 정리가 된다는 것을 8월달 되어서 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례를 든 이유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제가 장담컨대 70% 이상은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70% 이상은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럼 지적정보관리체계가 뭐예요? 하면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 이런 USB 같은 파일 형식으로 만든 기억 저장 장치가 정보 처리 시스템인데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관하는 장소가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이다라고 이렇게 용어의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보 처리 시스템이 뭐라고요? 지적 공부를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USB에 저장해 놓은 매체물을 뭐라고 한다?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럼 이거는 출력을 해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죠. 그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다?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용어가 딱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빛이 보관하는 장소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빛이 보관된 것을 이제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눈에 보이는 책으로 만드는 이 지적 공부를 발급 열람을 받고 싶다 하면 누구한테? 해당 지적 소관청에게. 왜? 지적 소관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해당 지적 소관청에게 발급 열람을 뭐 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빛이 보관하고 있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장이죠. 그런데 발급 열람을요, 시도지사에게는 발급 열람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급 열람 신청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정보 처리 시스템만큼은 시도지사가 빛이 보관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얘에게는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데 특징이 있다고요. 그럼 선생님 누구한테 청구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는 특별자치시장도 포함은 됩니다. 근데 굳이 특별자치시장, 시장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나 누구, 동의 장에게 발급 열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읍면동장은 비치 보관권자가 아닌데도 뭐한다? 얘에게 발급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시험 문제를 낸다면 비치 보관권자와 발급 열람권자가 이거는 같고
아래는 비치 보관권자와 발급 열람 청구의 상대방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위에 걸 낼 것 같아요? 아래 거 낼 것 같아요? 아래 거 내겠죠. 그렇게 시험에 나올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비치 보관, 발급 열람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내면 항상 아래 거 내지 위에 거 내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아래 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수험생이 막히느냐? 아까 질문자는 7월달, 8월달에 선생님 정보 처리 시스템과 지적 정보 관리 체계가 용어가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그거 물어본 사람은 이 용어가 자꾸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계속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자꾸 헷갈려. 왜? 이 용어가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특이한 내용을 하나를 암기하는 게 키워드가 아니라 자꾸 용어의 개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60점 이상 그냥 나온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비치 보관 발급 열람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등록시켜 봤고요. 관리가 비치 보관, 공시가 발급 열람. 그럼 이렇게 해서 1단계 과정이 끝난다고요. 그럼 아래 내용들은 기본 용어의 개념만 잠시 후에 저랑 정리하면 1단계 과정이 끝나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뭘 배우게 된다? 아, 정리가 되었는데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걸 뭐라고 부르고 토지의 이동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지적 공부를 뭐해서 정리해서 그럼 이때 정리하는 건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는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토지 이동 사유 파트에서는 지적 공부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정리하라는 것은 법 조문에 없어요. 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 자체가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왔을 때는 요 이동의 개념적 정의만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2단계 과정을 마쳐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